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4월 1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안 돼서나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억 2탄입니다. 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억이탄.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또 누가 억 단위의 또 재산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7명의 그 올해 신고한 재산과 그다음에 이들이 처음 공직에 신고했을 때의 그 재산을 비교해 보면서 다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된 이후 재산이 좀 많이 늘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씁쓸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많이 는 건 아니지요. 아주 많이 늘었지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주요 단체장들의 그 재산 현황과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입니다. 그 허 시장은 2011년 대전 유성구청장으로 처음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었는데요. 2011년 재산 신고액은 2억 3,80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재산으로 5억 3,056만 1천 원을 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유성구청장 2번 그리고 대전시장을 지금 수행하면서 9년 동안 재산이 3억 원가량이 증가한 셈입니다. 예. 토지나 임야, 상가 등을 제외한 순수 주택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대전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8단지 아파트 하나를 신고했습니다. 예. 재산 증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충남도지사입니다. 양 지사는 2006년 국회의원으로 처음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는데요. 2006년 당시 신고한 재산이 2억 5,53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신고한 재산은 4억 4,9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4번 그리고 현재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17년 동안 재산이 2억 원가량이 증가한 셈입니다. 주택으로는 본인 명의 충남 천안시 청수동 극동 2차 아파트를 하나 신고했습니다. 예. 뭐 각 구청장의 그 재산 상황도 변동 상황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입니다. 황 청장은 동구의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었는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 시절부터니까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청장이 그 시의원 시절인 2015년에는 2억 1,927만 3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 1,636만 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니까 대전시의원 1번 그리고 현재 동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5년간 재산이 2억 원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예. 주택으로는 본인 명의의 대전 동구 삼성동 한밭자리 아파트 전세를 하나 신고했습니다. 예. 네, 다음은 그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인데요. 박 청장은 2011년에 대전 중구청장으로 처음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한 인물인데요. 대전 중구청장으로 2011년 처음 신고했던 재산이 2억 7,658만 원이었고 올해는 9억 7,050만 7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구청장을 그 9년 동안 하면서 약 7억 원가량의 재산이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대전 중구 태평동 버드네 아파트를 하나 신고했습니다. 예. 서구청장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요, 2015년 처음 이제 서구청장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는데요. 2015년 신고 재산이 2억 8,951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 4,128만 5천 원을 신고했으니까 서구청장 5년을 하면서 2억 5천만 원이 약간 넘는 그런 재산이 증가한 셈입니다. 주택으로는 본인 명의의 대전 서구 만년동 강변 아파트 하나 그리고 장남 명의의 같은 아파트 전세를 하나 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인데요. 박 청장은 2011년에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처음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신고한 재산은 9,30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때는 1억 원이 안 됐었죠. 그리고 올해 2억 8,785만 5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의원 2차례 그리고 현재 대덕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약 2억 원가량의 재산이 증가한 셈입니다.
주택으로는 본인 명의의 대전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하나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하나를 신고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인데요. 그 정 청장은 작년에 처음 이제 선출직 공직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 그 시절 얼마나 늘었나는 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올해 신고한 재산은 2억 2,169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좀 그 밖에 눈에 띌 만한 인물들의 재산 신고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국립대학교인 한밭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인 2006년에 4억 36만 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었는데 올해는 8억 6,70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밭대 총장 5년 재직 그리고 대전시 교육감 5년을 하면서 4억 6천만 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한 셈입니다. 예. 그 토지나 임야, 상가를 제외한 순수주택으로는 본인 명의의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마을 5단지 아파트 하나와 배우자 명의의 대전 유성구 계산동 오트그란테 미학 아파트 하나를 신고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 살펴본 바로는 재산이 축소된 분, 떨어진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다 증가했군요. 그 억 단위 이상으로 역시 다들 이제 재산이 증가한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평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 상승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광역시 산하 그 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최철규 대전 마케팅공사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최 사장은 29억 4,865만 원을 신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전시 의원 중에서는 대덕구 출신의 문성원 의원이 15억 7,598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 의회 의원 중에는 정능호 대전 서구 의원이 64억 2,609만 원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렇게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우리 지역의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개한 재산과 또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재산 총액이라는 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나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런 자연증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일반 서민들의 상식에 이들의 재산이 늘어난 거를 그 규모를 보면은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재산이 늘었으니까 그 늘어난 재산만큼 이분들께서도 좀 시민들의 그런 퍽퍽한 민생에 대해서도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인 그런 고민과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2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람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그 코스프레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뭐 흉내 내는 거죠? 네, 그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이 코스프레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사실은 일본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코스튬 플레이, 그러니까 그 어떤 만화나 게임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복장이나 분장을 따라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영어인데 이걸 좀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예. 이 코스프레란 말은 요새 이제 많은 곳에서 뭐 누구를 흉내낸다 이럴 때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을 코스프레한 그런 대자보가 여기저기 나붙고 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이게 전국의 대학가를 넘어서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학가에서도 역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형식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띈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그다음에 탈원정 정책에 대한 그 비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판 내용 수준이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걸 좀 풍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롱이라고 해야 될지 그 한 대목만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조선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더러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추악한 이윤 추구 행위를 박살내어 산업공상의 법도를 세우셨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또 뭐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두가 집에서도 불을 끄고 촛불 혁명을 벌이게 하시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함께 붙어있는 다른 대자보에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뭐 이런 과격한 내용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풍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과 형식을 취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게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유포한 사람들을 좀 누구이가 보니까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대협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전대협 출신이신가요? 이게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자신들이 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이들은 또한 오는 4월 6일 그 서울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촛불 집회도 연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대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그 학생운동을 했던 그 단체는 아니고요.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수 성향의 청년들이 2017년에 만든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도 어느 정도 좀 의도성이 있는 그런 이름이군요. 예, 우리가 그렇게 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대자보를 수거해서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주변에 CCTV를 확보해서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자보 내용으로 볼 때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그런 이적 표현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공안 정국의 아픈 역사 때문에 괜히 이제 북한 관련한 표현이 등장하면은 우리도 좀 모른 사이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대자보 소동이 뭐 국가보안법, 종북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글을 가지고 혼란을 느낄 만한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풍자를 빙자한 이런 조롱과 비난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의 씨앗만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믿습니다. 네, 저도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가십거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Light it up blue라고 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네, 그 파란불을 켜자 이런 뜻인데요. 예. 그 어제가 4월 1일 만우절이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4월 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우절 다음 날이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세계 자폐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그 발달 장애 하나인 이 자폐증은 조기 진단될수록 그 호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폐증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 이런 것들을 알리는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유엔에서 4월 2일을 만장일치로 세계 자폐인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 시간에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이 세계 자폐인의 날이라는 것을. 네. 예. 이렇게 저처럼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 자폐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아직은 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법인 한국자폐인 사랑협회는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이해서 그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의 랜드마크에 파란빛을 밝히는 그런 점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파란빛을 밝히자 캠페인은 세계 각국의 지역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그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이집트 피라미드,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170여 개국 18,000여의 그 명소에서 이 파란빛을 점등하는 그런 행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행사에 참여합니까? 네, 그 서울의 남산 케이블카, 인천공항 등이 이제 작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 이 행사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청, 광안대교, 부산타워, 영화의 전당 등이 이제 오늘 저녁 파란빛에 물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많은 시민들에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그 파란빛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그 시민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자는 그런 블루데이 행사도 시행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이 파란색을 주제로 하는 사진을 촬영 후에 해시태그를 달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얘기한 도시 중에서 대전은 안 나왔는데요? 네, 대전에서도 이런 행사는 있습니다. 이 Light It Up Blue라는 행사에 동참하는 기관이 대전에도 있는데요. 예. 바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 대전역 뒤에 이제 본사 사옥이 있는 이 두 기관은 28층 그 건물 외벽에
그 월박하고 이제 전망형 승강기에 4월 6일까지 밤에 이제 2시간 동안 파란색 조명을 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전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예. 그 제가 대전시에도 이 관련 행사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요. 대전시의 장애인 업무 담당자들은 이 파란불 켜기 행사는 고사하고 오늘이 세계 자폐인의 날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장애인 복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5시엔 대전함에서 다뤘던 어린이 공공재활병원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말로만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진정성과 철학이 담긴 그런 대전시의 장애인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이제 송년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7년 연속 장애인 복지 수준 전국 1위라는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예. 내년 4월 2일에는 그 대전에서도 좀 파란 불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이트 이더 블루. 파란불을 켜라. 네. 이거 좀 저처럼 영어가 부족한 분들은 그냥 파란불을 켜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란 불을 켜자 좋은 말입니다. 네. 예.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나눠먹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공로를 따져서 그에 알맞은 상을 주는 걸 흔히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예. 그 어떤 일을 할 때 공로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에 맞는 상을 줄 때 그 상으로 주는 게 과연 누구 것이냐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캠프 인사들에게 내리는 상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당선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금품을 줬다가는 좀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래서 흔히 가장 많이 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른바 자리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라는 게 그 당선자 개인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권, 물론 뭐 고유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그걸 또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이 공적인 선거로 이 선출된 공적인 자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적인 책무가 또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능력도 굉장히 중요시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썩 잘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나 혹은 이권 사업에 대해서는 늘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 민선 7기 대전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월 말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에 이제 갑자기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곳에 이미 원장과 사무장이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이제 사무국장이라는 5급에 준하는 고위직을 하나 신설한 뒤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없던 자리가 갑자기 생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직접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대신 일이 많다면은 그 고위직 자리를 뽑는 것보다는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곳에 일하고 있는 인원을 보니까 그 단원을 제외한 행정직으로는 원장 1명, 사무장 1명, 관리팀 6명, 공연팀 4명, 시설팀 4명, 무대팀 6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이 일하고 있다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어떤 특정인이 이 연정국악원에 새로 신설된 사무국장에 내정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에 최종 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그 내정되었던 인물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예. 없던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석연치 않은데 그 자리에 내정된 인물이 들어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돌던 분이 실제로 채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인사가 그 허태정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정책위원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없던 자리를 일부러 본인의 측근을 챙겨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인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뭐
능력 있는 인사니까요. 많은 일을 또 잘할 수 있으니까요. 채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또 좀 이상한 거는 그 심지어 이 상무부장 자리는 누구도 강등시킬 수 없다는 이런 황당한 좀 내용의 조례까지 개정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인사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선 이후 허 시장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국악협회 대전지부 이사를 맡아온 자신이 사무국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그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전시는 고위공무원들의 그 낙하산 채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좀 지적받았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 많은 수의 대전시 공직자가 대전시 산하기관으로 이제 재취업한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전시는 앞으로는 이런 공직 산하기관의 그 시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지난달 초에 대전시에서 퇴임한 한 인사가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행정직 출신의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은요 대전시설공단의 그 기술직 상임이사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밖에도 지난해 10월에 취임한 대전시설공단 경영이사, 대전예술의 전당 관장, 이응루 미술관 관장, 대전시티 등 대표이사 등 여러 자리에 대해서 좀 많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이 과연 이제 대전시장의 농공행상을 위한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상주택으로 정해봤습니다. 무상주택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큰 무상 복지가 있습니까? 네, 대전시가 그 기획조정실장 관사 물품 구입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은 기조실장 관사 운영 예산으로 전세금 2억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물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1급과 2급에만 관사와 물품 지원을 할 수 있고 예. 3급은 관사만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물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상급이라면 뭐 실장급입니까? 네, 국장급 이렇게 실국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방직 3급 공무원도 관사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비품 구입은 아까 이제 3급은 받을 수 없다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 현재는 TV나 냉장고, 뭐 침대 등이 구비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혹은 뭐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 2급이야 말할 것도 없고 3급 공무원이면은 꽤 높은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예. 연봉도 당연히 좀 높을 테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굳이 이제 집이며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을 꼭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줘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원이 뭐 상당히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얘기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게 이 대전시 기조실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올 1월부터 그 대전시 기조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인사는 대전 출신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행안부 국장,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일을 하다가 대전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주할 집이 필요하긴 했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 서민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전근을 갈 때 집은 보통은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 누구는 높은 자리에 계신 귀한 분이니까 일하러 오면은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누구는 좀 평범한 사람이니까 일하고 싶으면은 알아서 이사 다녀야 되고 이게 이제 며칠 전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굳이 이런 관사 제공 안 해줘도 다들 사시는 데는 지장이 좀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고위직들에게 그 서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다소 과해 보이는 그런 국민 혈세를 통한 지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젠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이제 대전시가 그 위원회에서 정한 생활임금을 이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169원을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낀 돈이 대략 1억 9천만 원 정도이거든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혈세 사용에서의 그런 관대함처럼 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혈세 사용에도 좀 대전시가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준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4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난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질러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질러. 예.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 대전의 새 야구장 부지가 중구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었죠. 예. 각 자치구들 간의 그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이를 의식한 듯 허태정 대전시장은 부지 선정 발표 전 이제 각 구청장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또 이제 불필요한 갈등 조장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이제 구청장들과 협의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드러나는 여론은 좀 잠잠해진 듯은 한데요. 예. 하지만 수면 아래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된 거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게 예. 다가 아닌 듯 싶습니다. 뭐랄까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이제 일단 봉합만 해놓은 그런 상태 같다고나 할까요? 예. 우선 그 한밭 종합운동장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그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막막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전 코레일 축구단은 6년째 한밭 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전 코레일 축구단은 그 코레일 직원의 축구 동호회가 아니라 엄연한 그 실업축구단, 그러니까 즉 N리그라고 불리는 내셔널리그 팀입니다. 원래 이 팀은 인천을 연고로 한 팀이었었는데 2014년 대전시가 어렵게 이 팀을 대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축구팀은 홈구장을 두 눈을 뜬 채 잃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뭐 스포츠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한밭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홈구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상계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대전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 이제 한밭 종합운동장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현재 그 대전의 육상 선수 183명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그 철거로 인해 가지고 훈련할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예. 또한 대전 육상연맹은 운동장 철거 소식에 최근 그 전국 육상대회 유치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태정 시장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허 시장 얘기로는 뭐 주변에 여러 또 좋은 스포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 허 시장의 입장과는 좀 많이 이분들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코레일 축구단의 그 홈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육상계에서는 그 이제 대전 최고와 충남대 운동장 등을 임시로 사용해라 이렇게 대전시에서 권했다고 하는데 전문 선수들이 훈련하기에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어서 그건 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예. 또 대전시는 작년에 육상트랙 우레탄 보강 공사를 27억 원 들여서 했었는데 이거를 2년도 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넓은 주차장 시설까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을 새로 지으려면은 예. 그렇다면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갖고 대전시 담당자에게 현재 야구장이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철거 여부도 좀 물어봤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그저 현재는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만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 야구장 입지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좀 빨아들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네, 주변 그렇습니다. 시설들을 어떻게 대체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지금 진행되질 않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질러서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전부 준비된 것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또 야구장뿐 아니라 종합경기장을 철거하니까 또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민혈세가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추진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슬픈 부러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부러운데 슬픕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혹시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는 그 제주 4.3 평화공원이나 아니면은 충북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4.3 평화공원은 다녀와 봤습니다. 제주도 가서. 네, 굉장히 잘 돼 예. 있죠. 네. 어제가 그 제주 4.3 71주년이었습니다. 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념식을 찾기도 했었고요. 올해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추념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적법한 재판 절차도 없이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인데요. 예. 진상 보고서에 따르면은 제주 4.3으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해도 이제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주 4.3 관련 희생자들 중 상당수가 이 대전 형무소로 에서 이제 복역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리 동네인 대전 동구 산내 낭월골로 끌려와서 학살당한 뒤 안매장되었습니다. 예. 이 사실은 어제 백투더 대서남에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고요. 예, 이 4.3 항쟁 희생자들이 예, 대전 형무소 골령골에서 희생을 당했다. 네. 예,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여순항쟁 희생자들을 비롯해서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그 이념 대립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 중 상당수가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을 했었고요. 예. 이들이 바로 산내 골령골에서 자신들의 국가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안매장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정확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지조차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시 이제 대전 형무소 수용인 명부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약 1,800여 명에서 최대 7,000여 명이 이곳에서 학살, 안매장 당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정확한 진상 규명이 아직 안 돼 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아직은 다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추모공원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이제 국가 차원의 추모공원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산내 골룡골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추모공원은 아니고요. 예. 그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위한 이제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이제 대전 동구가 선정되면서 이곳에 이제 그런 추모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가 295억 원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건축비 등이 빠져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추가 재원 확보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2년가량 뒤로 이제 미뤄져 있다고 합니다. 예, 국비는 확보했는데 아직 여타 다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직 유해 발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민간 주도로 유해 발굴이 한번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진화의 차원에서 한번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겨우 50여 구의 유해만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희생자 수를 최소치로 잡는다고 해도 현재 97% 정도의 유해가 아직도 이제 차가운 지하에 묻혀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골룡골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이 학살 현장으로 지역 내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유해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의미 부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담당 그 관청이 이제 대전시라든지 아니면 대전 동구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면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좀 이게 좀 많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당초 이제 대전시는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옛 형무소터를 이제 아픈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뭐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이런 명소로 바꾸겠다면서 용역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조형물 몇 개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전시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전에는 그 아픈 근현대사, 그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관련한 흔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 있지도 않은 워터파크나 뭐 짚라인, 디지털 정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대전의 산지에 있는 그런 흔적들을 대전시가 좀 한번 정성을 다해가지고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는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라 대전시의 컨텐츠를 발굴하고 만드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매년 6월 27일에는 산내 골룡골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열릴 예정인데요. 내년 그 올해 위령제 때 대전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요. 산내 골룡골 위령제에서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N대에서는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식목보다 중요한 일로 정해봤습니다. 예.
식목일이죠,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좀 물을 마셨습니다. 네, 드셔도 괜찮죠. 뭐, 예. 다들 이제 강원도 고성이나 이제 속초에서 난 산불 그리고 우리 지역 설화산 산불도 있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강풍으로 인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있어서 이게 정말 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05년에도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큰 산불이 있어서 낙산사가 전소되기도 했었죠. 예. 이처럼 산불은 진화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산림자원 파괴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건물 등의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현재 대전시의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소방본부도 중앙본부의 요청으로 11대의 소방차와 31명의 소방 인력이 긴급 투입되어 강원도 산불 진화 작업에 지원을 나갔다고 합니다. 예. 뭐 대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지금 소방대원들이 이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자칫 우리 지역에서 또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규모 소방 인력이 지금 강원도에 가 있기 때문에 산불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대비책은 만들어 놨는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확인해봤더니요. 이번에 파견 지원관 인력은 아직 일부의 장비와 인력만 파견된 것이라서 대전 지역의 소방 인력은 충분한 편이라고 합니다. 다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 소방본부는 이 강풍주의보 등이 발령이 되면은 과거 산불 이력을 표시하는 지도를 근거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소방본부는 청명 한식을 앞두고 산불 위험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산불과는 별개로 현재 특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역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대전시와 각 자치구 공무원 350명이 산불 취약 지역 80개소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별 경계 근무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대전소방본부는 주요 공원묘지 및 등산로 12곳에 소방차 24대 그리고 소방인력 291명을 전진 배치해서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산불 취약지구에서 산불 감시와 계도 그리고 이제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처럼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은 산불 소화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제 산을 찾는 분들, 각별히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은 산림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키운 그런 나무들이 다 타서 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산림을 복원하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또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6.25 한국전쟁 이후 이제 민둥산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도 나무 심기에 정성을 들였었는데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식목일이겠죠. 그런데 나무 심는 것 못지않게 이미 자란 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 말고도 또 있는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 바로 무분별한 개발 행위겠죠.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식목일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만 도시숲 보존이 우선돼야 된다 하면서 예.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개탄스러운 그런 성명이 나왔지 않았나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서 개발을 하고 한쪽은 나무를 심고 이거 좀 이 넌센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좀 단순히 부동산 관련 그런 사항에만 좀 국한하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됐었던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 위주로 되어 있는 숲이나 도시공원만큼은 좀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대전시의 장기 미집행공원 중 국공 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면적의 약 3%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좀 짧게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당신마저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를 낙마시킨 데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사이비학회인 그 오믹스의 논문을 게재한 일이었죠. 예. 이곳은 이제 돈을 내면은 논문을 실어주는 그런 해적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그 대전 충남의 연구자들 중 55명이 이 오믹스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학자들도 이른바 이제 해적 이런 학술단체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 같은 거는 연구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니까 이게 예. 검증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보통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국비로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대전 충남에서 오믹스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대학은 충남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였다고 합니다. 모두 각각 11명의 연구자들이 오믹스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보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9명, 생명연구원에서 3명,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리고 화학연구원에서 각각 2명씩 이 오믹스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알고 게재를 한 걸까요? 모르고 게재를 한 걸까요? 몰랐다고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구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거지는 연구비나 보조금 횡령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뭐 제자들의 연구 성과 가로채기, 조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다음에 뭐 실험실 운영비 명목으로 다시 받아내기, 표절,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도 교수들이 권한이 좀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교수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학자들의 윤리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연구 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기로 PD와 함께했습니다.